세기의 결투 이벤트를 벌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엘 클라시코가 성사된 것이라 볼 수 있죠.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술여행 기획자이자 여행 작가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도시들과 미술관, 박물관 등을 다니고 있는데요. 가는 곳들마다 그 많은 장소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들을 듣곤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피렌체에서 벌어진 르네상스 시대 세계의 라이벌전인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대결 이야기입니다. 이 두 거장의 경쟁은 두 천재의 자존심 싸움을 넘어 한 도시의 운명과 예술의 역사를 뒤바꾼 거대한 드라마와 같죠. 먼저 이야기의 무대는 1500년대 초 이탈리아의 피렌체입니다. 당시 피렌체는 그냥 평범한 유럽의 한 도시가 아니라 메디치 가문과 같은 강력한 후원자들의 막대한 자본이 흐르는 당대 최고의 예술 플랫폼 역할을 하고, 도시 전체가 그 후원자들의 눈에 들기 위한 예술가들의 치열한 경쟁의 창이었었죠. 최고의 예술가들에게는 막대한 부와 명예가 주어졌지만 당연히 실력이 없는 예술가들은 가차없이 도태되는 그야말로 예술의 전쟁터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한쪽 끝에는 당시 50대의 나이로 밀라노에서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고 돌아온 살아있는 신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었고요. 반대편에는 20대 중반의 나이로 로마에서 피에타를 완성하고 피렌체에서는 그 유명한 다비드상을 막 끝마친 무섭게 떠오르는 신의 미켈란젤로가 있었죠. 피렌체 시민들의 관심은 당연히 이 두 사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관계를 연상하면 딱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메시와 호날두가 떠오르는데요. 다빈치는 타고난 천재성으로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를 펼치는 메시에 가깝고, 미켈란젤로는 철저한 자기 관리로 완성한 완벽한 피지컬과 압도적인 골 결정력을 갖춘 호날두가 연상되죠. 지금도 누가 역대 최고 고트인지 논쟁이 뜨거운 것처럼 500년 전 피렌체에서도 이 전설적인 라이벌전이 당대 최고의 화제였었고요. 논쟁도 상당히 오래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사이는 정말 좋지 않았다고 하죠. 그 둘의 스타일과 철학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다빈치는 사람 자체가 유머러스하고 지성을 갖춰서 모두가 선망하는 예술가였다고 하고,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고 매일 작업실에만 틀어박혀 돌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로 작업에만 매진하는 고독한 천재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예술에 대한 가치관도 완전히 달랐는데요. 다빈치는 예술은 정신적인 것이라 여기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철학이나 과학에 버금가는 고귀한 정신 활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자연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해부학, 광학, 식물학 등을 연구했죠. 또 그런 가치관 때문에 조각처럼 육체적으로 작업하는 예술은 기술처럼 보면서 약간 아래로 깔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미켈란젤로는 예술을 신성한 노동으로 봤고요. 그러니까 예술은 머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영감을 구현해내는 격렬한 과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돌과 싸워서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완벽한 형상을 해방시키는 신성한 육체적 노동으로 본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빈치의 눈에 미켈란젤로는 그저 돌이나 쪼는 무식한 기술자였었고, 미켈란젤로가 보기에 다빈치는 실행력도 없이 아이디어만 남발하는 천재를 가장한 사기꾼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긴장감이 돌던 1503년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피렌체의 산타 트리니타 광장에서 두 사람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것이죠. 당시 다빈치가 몇몇 지식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단테의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중에 저 멀리 미켈란젤로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고, 뜬금없이 미켈란젤로를 불러 세워서 자네는 단테의 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건 사실 의견을 묻는 존중의 표현이라기보단 너처럼 돌이나 쪼는 무식한 인간이 시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라는 교양 있게 포장된 공개적인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이때 미켈란젤로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빈치를 향해서 청동으로 기마상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주제에 당신이나 열심히 설명하세요 라면서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공개 저격을 해버린 것이죠. 이 일은 순식간에 피렌체 전역의 화제가 되었고요. 둘 사이에 공식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피렌체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피렌체 공화정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피렌체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이벤트를 기획하죠. 바로 시청사인 백교궁의 500인의 방 양쪽 벽을 두 사람에게 각각 맡겨서 그림을 그리게 한
세기의 결투 이벤트를 벌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엘 클라시코가 성사된 것이라 볼 수 있죠. 두 거장은 방 중간에 천을 딱 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각자 피렌체 공화국이 라이벌 도시 국가를 상대로 거둔 기념비적인 승리를 주제로 하나씩 맡아서 그리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 공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앙기아리 전투를, 미켈란젤로는 피사 공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카시나 전투를 그리기 시작했죠. 다빈치는 말과 인간이 격렬하게 뒤엉켜 싸우는 그야말로 전쟁의 광기를 그려냈는데요. 그림만 공개했는데도 피렌체 사람들은 멸광했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워낙 새로운 시도를 좋아했던 다빈치가 전통적인 프레스코와 기법을 쓰지 않았고 본인이 실험 중이었었던 새로운 유화 물감 방식을 고집하다가 벽에 칠한 그림이 줄줄 녹아내리는 대참사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반면 반대편의 미켈란젤로는 작전을 상당히 잘 짰습니다. 그는 전투 장면 자체가 아니라 적의 기습 소식에 놀라서 강에서 목욕하다가 뛰쳐나오는 병사들의 장면을 그리면서 자신의 압도적인 주특기, 인체의 근육과 역동성을 극한까지 보여주었죠.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작업도 아주 순조롭게 잘 풀려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거장의 벽화 대결은 피렌체 전체의 최고 관심사가 되었지만 1505년 안타깝게도 이 프로젝트는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맙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권력자였었던 교황 율리오 2세가 갑자기 자신의 거대한 문덤을 만들어 달라고 미켈란젤로를 로마로 긴급 소환했었던 것이죠. 교황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기에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의 벽화 작업을 결국에 중단하고 로마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결국 시시나 성당 천장화라는 더욱 위대한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되죠. 대결은 그렇게 무산돼 버리고 홀로 남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끝내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결국 고집했었던 실험적인 기법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유화 물감이 마르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림을 빨리 말리기 위해 벽 아래에 거대한 숯불을 피웠는데 이 부분이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죠. 열은 고르게 전달되지 않았고 또 직접 열을 받은 윗부분은 물감들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다빈치도 스스로 작업을 포기하고 1506년 피렌체를 떠나버리죠. 이 망신스러운 실패 이후 그는 벽화보다는 모나리자와 같은 완벽한 초상화 작업에 더욱 매진하게 됩니다. 현재 백기호궁 500인의 방에는 두 예술가의 작품 대신 다른 화가의 그림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결말이죠. 만약 이 두 거장의 대결이 완성되었다면 우리는 천지창조가 가진 그 압도적인 에너지와 최후의 만찬이 주는 그 깊은 드라마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세 개의 대결은 두 거장이 각자의 운명적인 걸작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마지막 관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무승부로 끝난 대결 이후에 미켈란젤로는 로마로 떠나서 천지창조라는 인류 최대의 벽화를 완성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실패의 경험을 딛고 모나리자라는 가장 신비로운 초상화를 완성해냈기 때문이죠. 결국 메시나 호날두처럼 그리고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처럼 가장 위대한 라이벌의 존재는 때로는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계 너머로 밀어 올려 가장 위대한 자신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